자, 오늘은 수포자 수학 3회째입니다. 수포자 수학 1회와 2회를 통해서 우리는 수학이라는 것이 세계 속 존재나 현상들의 양적 특성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회에서는 그러한 양적 특성들이 세계 속에 어떻게 존재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상의 오감도라는 시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감도에서 나타났듯이 이 세계는 시각만 약간 바꾸면은 모든 것이 수의 형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자들은 세계의 그러한 수로 표현되는 양적 특성들을 수와 식 혹은 그래프와 도형을 통하여 이 세계를 이해하는 글을 쓴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수학이라는 학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우리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학은 진정한 수학이 아닌 것이지요. 그것은 단지 수학의 이름을 빌린 수수께끼 풀기의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수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을 외면한 채 수수께끼를 누가 잘 푸느냐에 따라서 등수를 매겨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결정짓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수학이라는 것이 결국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이상을 달성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수학이 무엇이 어렵냐? 수학은 수학 정석을 책을 몇 번씩 풀면은 그렇게 쉬울 수밖에 없다. 혹은 문제의 패턴을 암기하면은 수학이라고 하는 문제 풀이는 너무나도 쉽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극단적인 예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학에 있어서 문제풀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수학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결국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 현실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상상할 수 없는 수의 문제를 던져놓고 그것을 풀어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서 인간의 능력을 결정짓는 것, 그 자체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학이라는 것이, 수학의 문제풀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보기 위하여 수능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2019 학년도에 나온 나형 수능 나형 7번 극대값 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9번이네요. 9번. 7번이 아니고 9번입니다. 9번 극대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 이꼬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의 극대값이 7일 때 상수 a의 값은이라고 하는 문제지요. 3점으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개념을 현실 속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대상을 지칭해 낼 수 있도록 변형시켜야 됩니다. 변형시킬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 함수라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fx 이꼬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라는 것은 무엇인가? 극대값은 무엇인가? 상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의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학 문제를 접했을 때 반사적으로 우리가 풀어왔던 습관적인 사고의 순서대로 그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 문제를 예를 드는 경우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의 극대값 7일 때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바로 fx를 미분하겠죠. 미분하고서 변수를 줄이고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이면에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습관대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수학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본질에 이르를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함수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함수란 무엇인가? 함수라는 것은 인과율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함수는 인과율의 수학적 표현인 것이죠. 모두 아시다시피 함수의 일반적 형식은 표현 형식은 y 이꼬르 fx지요. y 이꼬르 fx. 여기에서 y 이꼬르 fx에서 y와 x가 의미하는 바는 y 이꼬르 결과이고 x 이꼬르 원인입니다. 즉 결과 이꼬르 원인의 형식 이것이 바로 함수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과율입니다.
학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초기에는 최초 학문의 탄생 초기 학문의 탄생 초기 작은 지식들이었겠죠. 이때는 의식주의 해결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목표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이 무언가 근원에 대한 욕망들이 근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투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투영들은 결국 체계적인 학문을 목표로 진행하게 된 것이죠. 발전이 된 것이죠. 발전. 삶에 대한 인간들의 삶에 대한 욕망은 체계적 학문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문의 궁극적 목적은 즉 지식을 향한 인간의 궁극적 목적, 즉 종착점은 어디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즉 삶의 근원과 정말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하는 것으로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 욕구가 결국은 인과율이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이 되고 수학은 y=fx라고 하는 함수의 형식을 통하여 그 근원을 인간의 근원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속에서 y=fx, 즉 원인과 결과는 무한히 많습니다. 정말 많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맺어져 있는 것입니다. 학교를 갈 때 나는 왜 학교를 가는가? 학교에 간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인과율적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함수라는 것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했죠. 자,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학생들에게 함수에 대한 설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정말 학교 수업 시간에 소위 꼴찌라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 함수를 설명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죠. 뭐냐면은 제가 이랬습니다.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함수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자, 너와 친구가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친구가 너를 때리기 시작해. 그러면 너는 그 친구에 대해서, 자, 반항을 하거나 공격을 하면은 너가 반항을 하거나 혹은 도망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지. 그지? 아니면 뭐 그냥 가만히 맞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지. 자, 먼저 반항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너가 그 친구가 공격을 하면 너도 반항의 강도가 커지겠지. 그때 우리는 그것을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지? 공격의 강도가 커졌을 때 반항의 강도도 자꾸 커지겠지. 그때 그걸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만약에 그 친구가 공격을 하고 해서 하는데 너가 도망을 간다 그러면은 그 도망의 강도도 이렇게 커지겠지. 그치?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도망의 강도도 커진단 말이야. 우리가 그 1차 함수라고 하는 그 직선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듯한 느낌이 저에게로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학을 하면서 수포자를 만드는 이유는 수학이라고 하는 기호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생활과 전혀 별개의 것이냐 얘기함으로써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포자 수학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들하고 전혀 별개의 것인 양 받아들여지던 수학이 사실은 우리의 주변의 이야기들을 보다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풀려고 하는 이 극대값 구하는 이 문제도 사실은 기존의 수학 풀이 방법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또 한편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풀이의 과정은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포자 수학에서 현재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종래 단순히 기호 노름에 불과하던 그러한 수학적 풀이들이 사실은 우리의 논리적 형성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줌으로써 수학 전반을 깨닫게 깨우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풀이를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극대값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제 함수가 y 이꼬르 f 원인과 함수 y 이꼬르 fx라고 하는 형식이 결과 이꼬르 f 원인의 형식이라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함수의 종류들을 그 다음 단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함수에는 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라고 불려지는 다항 함수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요리 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리 함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요. 자, 요리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리 함수라는 것이 존재하죠. 무리 함수. 무리 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즉 x와 y의 관계가 이러한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수 함수라는 것이 있죠. 자, y 꼴 ax의 제곱의 형태고 y 꼴 a분의 1의 x의 제곱의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로그 함수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 함수가 있는 거죠. 삼각 함수. 자, 물론 이거 외에도 도함수, 기타 여러가지 함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바로 3차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를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수는 크게 함수라고 하는 것은 수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함수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다른 웹에서 좀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자, 웹사이트에 가면은 여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3차 함수부터 보다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